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이틀 연속 영상 올리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사업상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진득하니 앉아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어야지만 그 아이디어가 생기고 옛날에 알던 것도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책을 안 읽으니까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찍게 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피곤하고 그랬었는데 어제 오늘 쉬면서 책을 좀 봤어요. 그래서 득템한 책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도 해주고 좋은 책을 만나면 행복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아내는 자기가 보기에는 7년 내내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을 유튜브 보는 장면만 있는데 언제 책 읽었냐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건 우리 아내의 이제 정직한 이제 관찰일 거고 사실 틈틈이 읽습니다. 좋은 책 만나면 기분 좋고요. 이제 우리 아내의 기억이 왜 그러냐면 제가 또 킨들로도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킨들로 읽는 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 거를 이제 하여튼 뭐 스마트폰으로 다 유튜브 이상한 영화 볼 때마다 아내가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걸리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사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했어요.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왜 폭락했는지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5만 달러가 쉽지 않아요. 5만 달러도 이제 포컬 포인트이기 때문에 6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5만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참 다행인 거는 비트코인 6만이 무너지고 나서 5만까지 쭉 무너질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지난 30주 동안 버틴 거는 제가 보기엔 이더리움 덕이에요. 제가 사실 뭐 비트코인 맥시지만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번엔 좀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게 이더리움이 4,000달러 버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버티면 비트코인 혼자 떨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혼자 막 이더리움 놔두고 올라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올 초에 잠깐 그랬다가 이더리움이 바로 반영했죠. 그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만 이더가 비트코인 덕만 보고 한번 갚아라 제가 그랬는데 이번에 좀 만약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 공방을 혼자 하지 않고 이더 덕분에 이렇게 5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뭐 빚 갚은 거죠.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더를 진짜 알트라고 부르는 거는 좀 곤란하다. 네. 비트 맥시 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 그게 이제 현실주의자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사물에 접근하는 방식이죠. 네. 우리가 원리가 되게 중요하고 때로는 교조주의도 필요하지만 또 현실을 살아가야 되니까 유한한 우리가 뭐 얼마나 그렇게 또 고상하고 교조적으로 살겠습니까? 현실 속에 살아야죠. 네. 이도한테 좀 요번에 신세 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5만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5만이 그 10만과 1만처럼 그렇게 뭐 2, 3년 갈 그런 포컬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올 한 해 1년은 전부 5만 돌파네요. 그리고 올해의 목표가의 그 6,300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우리 6,300만 원은 넘었죠. 근데 다시 6,300만 원 시험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 N승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가 거의 다 갔기 때문에 2020년도의 목표가는 이제 1억 3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억 3천만 원하고 6천만 원 사이에서 어떤 값을 가져도 사실은 괜찮은 가격이다. 올해하고 내년에. 뭐 그렇게 저는 봅니다. 사실 제가 이제 2000년도에 모바일 인터넷 사업을 하겠다고 호기롭게 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경북대가 경북대 전산과라고 하나요? 컴공과라고 하나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한국의 이 IT의 또 산실 중에 하나인데 IT 사관학교 중에 하나인데 경북대가 그 경북대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천재들이 한두 명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하고 또 지인의 또 가까운 분이라서 제가 소개를 받았고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뛰어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라면 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다이로 온미디어에 호기롭게 사표를 쓰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이제 2000년도에 알고 뛰어들었는데 우리나라 모바일이 그 당시에 011 SK죠. SK의 011이 모바일 산업을 키울 수도 있었는데 사실 모바일 산업의 어떤 그런
왼수죠, 왼수 011이. 저는 사실은 그 SKT의 그 SKT 절정이었어요 그 당시가. 그래서 그때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지만 그 당시에는 SKT가 전부 삼성전자, 뭐 LG전자 다 줄 세울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SKT의 실체를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죠. 쟤네 뺏긴다 011. 왜 제가 자신했냐면 제가 온미디어에서 모셨던 분이 이상철 고문님이세요. 이상철 그분이 이제 그 정보통신부 장관이었을 거예요. 아마 정보통신부 장관 그 이후에 하죠. KT 사장을 하셨나? 그리고 나서 김대중 정부에서 국회의원 공천 받았다가 떨어지고 나서 잠시 있었던 데가 온미디어 고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분하고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한 6개월 모시면서 그분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이런 걸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상철 그분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그 이후에 되면서 그 SKT는 011을 뺏긴다라고 저는 이제 예언을 했죠. 제 예언이 맞았죠. 이제 통합번호 010으로 갔죠. 제 주변 지인들이 IT 업계에 있는 분들이 제가 그 얘기하면 막 비웃더라고. 네가 SKT한테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피의식에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의외로 이렇게 핵심적인 키맨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성공 못했지만요. 네. 아무튼 모바일 인터넷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 엔지니어가 뛰어나니까 메신저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이제 MS 메신저가 있었는데 그 당시 메신저는 이제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창을 띄워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엔지니어한테 이런 과제를 내봤어요. 혹시 나하고 그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링크까지도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우리 엔지니어가 뛰어나다 보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구상했죠. 그게 이제 2002년도 여러분들 한참 월드컵에 있을 때 저는 히링크라고, 그냥 히딩크잖아, 히딩크. 그래서 히링크라는 웹사이트도 만들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한테 찾아갔죠. 뭐 필요하다면 좀 이렇게 기가 막힌 사업 아이디어니까 인력도 좀 제공해 주고 그리고 돈도 한 5천만 원 정도 연구 개발비 필요하니까 좀 많이 핵심 엔진은 이제 우리 엔지니어가 혼자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인터페이스는 이제 사실은 노가다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때 잘 나가야 되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받았던 그 인문학적 세례는 뭐냐면 네트워크 이론인데 6단계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효리하고 제가 인간관계 6단계만 거치면 연결이 되니까 내가 인간관계를 내 주변 사람한테 보고하고 링크로 그 주변 사람이 링크를 보고하면 나하고 이효리하고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레스팅 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런 흥미를 가지고 메신저가 연결되도록 만들자 뭐 이런 아이디어인데 우리 선배가 그 아이디어를 듣고 화를 내더라고 저한테. 그냥 네 아이디어 틀렸어 이런 게 아니라 화를 냈어요. 뭐냐면 이제 그분의 논리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불가론이 있는데 그 논리 중에 이제 하나가 뭐였냐면 왜 내가 나의 인간관계를 오픈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재산인데.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랑 같이 고생하는 후배를, 엔지니어 말고 후배, 이제 영업하고 이제 사업적 수완이 되게 뛰어난 굉장히 능력 있는 후배랑 같이 그때 하고 있었는데, 동업 개념으로. 그 후배를 같이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배는 저보다 젊으니까, 이 선배 따라가지고 괜히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선배 따라다니다가 완전히 망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겠죠. 이제. 그 대선배가 이제 저한테 그런 이제 저주를 쏟아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후배가 이제 회사를 나갔고, 이제 회사가 이제 해체 분위기로 가죠. 그래서 그 선배 때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선배의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이제 막판으로 몰아가는 거죠. 핑계입니다, 핑계. 그게 2002년도 가을과 겨울에 벌어진 일이에요. 히링크. 페이스북 이펙트라는 책은 페이스북의 이제 성장 과정을 그린 책이고 이것이 영화로도 나왔죠. 이 책을 그 감독이 이제 각색해서 만든 영화가 소셜 네트워크예요. 저커버크를 주인공으로 한. 저는 이제 이 책을 먼저 만났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는데 저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커버크가
제가 2002년도 히딩크를 만들 때 저커버크는 하버드 대학에서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상적 배경이 똑같아요. 페이스북은 됐고 저는 실패했죠. 시도도 못했죠 사실은. 엔진은 만들 수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았어요. 제가 그 당시 우리 선배가 아니어도 했더라도 아마 페이스북 같이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비트코인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그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진짜 좋은 경험이에요. 네. 그 저커버크는 그 인맥 관리나 이런 식으로 6단계 이론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저커버크의 성공의 배경에는 저커버크가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커버크의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사실상 이 책의 저자는 저커버크한테 되게 호의적이지만 영화에서는 좀 더 신랄하죠. 그러니까 우리 비트코이너이기도 한 비트코인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초창기에 굉장히 키웠던 윙클볼 쌍둥이 아이디어죠. 윙클볼 쌍둥이라는 게 인싸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인싸니까 학생들하고의 그 섹스 파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캠퍼스 안에서 어떤 여학생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그 여학생하고 나하고 직접 링크가 없어. 그래서 그 여학생을 아는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소개를 받으면 좀 더 이렇게 빨리 도달하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만들면 하나죠. 그 둘은.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커버크 게 아니에요. 그건 이게 필이 있어요.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해본 사람은 아는데 엔진이나 이런 6단계 이론은 새로운 게 아닌데 이거를 시도할 때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 왜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예, 그게 하버드 대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사실은. 그만큼 이제 문란하고 자부심이 강하고 남들이 선호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문란해요. 예, 굉장히 문란한 어떤 그런 문화적 기운이 있어야 돼요. 2014년도에 제가 비트코인에 미쳐서 페이스북에 매일같이, 매일이 아니라 시간당 1시간에 한 번씩 그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를 올렸어요. 가격도 올리고. 아마 저하고 그 당시 페이스북에 연결되어 있었던 분들은 되게 괴로웠을 거예요. 뭔가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돈을 그 중에 버신 분이 얼마 전에 저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불편했다. 왜냐하면 관심 없는데 계속 오태민이 계속 올리니까 뭔가 관심을 가져야만 될 것 같고 자기는 관심이 없는데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몰아갔다는 거죠. 정확하게 제가 의도한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관심 가져라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계속 미친 듯이 올렸어요. 그때 저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그 선배가. 인간관계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 선배가 저한테 점잖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 비트코인 그만 올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쪽지로. 그래서 제가 선배한테 전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배 2002년도에 제가 페이스북을 만들 수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선배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디어가 페이스북 아이디어예요. 링크로 연결하는 거 메신저로. 선배는 IT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얘기를 했죠. 사실 굉장히 제가 도발적으로 얘기한 거죠. 기분 되게 나빴을 거예요. 근데 선배가 딴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님은 불행하게 또 저 때문에 지금까지도 비트코인을 아마 오래 샀을지도 몰라요. 4천만 원 했을 때 하나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50만 원 할 때부터도 얘기했고 비트코인 100만 원 할 때는 둘이서 같이 어디를 가면서 제가 이 선배가 네트워크가 좋아요. 그래서 선배님 진짜 이거는 돈이 되는 거니까 정말 합시다 라고 했는데 자기는 블록체인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비트코인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랬고 2019년도에도 제가 사업할 때 이 선배가 또 잘 나가고 계셨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다가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했더니 비트코인은 됐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 선배님은 저 때문에 비트코인을 안 가지고 계시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머리가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본인 스스로 비트코인을 공부했다면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저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슬픈 사연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한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사업하고 힘들 때는 이 선배가 너무 커 보였고, 이 선배가 굉장히 워낙에 영민하신 분이고 사회적으로 잘 나갔으니까 그 당시 제가 위축이 됐죠. 저는 굉장히 힐링크 아이디어가 굉장히 될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선배가 그냥 뭐 저주를 쏟아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인맥이 중요한 사람들이, 이 하이클래스 사람들이 왜 자기 인맥을 이렇게 일반인한테 오픈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페이스북 보면 이렇게 타고 다 가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이제 저커버크는 하버드 대학이라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곳에서 남녀 간의 그런 걸로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뚫은 거고,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링크드인이나 이런 방식밖에 상상을 못한 거죠. 그 선배도 마찬가지고. 좀 더, 저는 물론 뭐 엔터테인먼트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효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제 주변이 그걸 뭐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제가 비트코인을 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 자체가 아니다 라는 걸 제가 비트코인을 하면서 오히려 나중에 깨닫죠. 너무 진지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성실하고 진지한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시대하고 잘 안 맞아요. 저커버크가 그러니까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저커버크가 그 윙클보스 아이디어 뺏은 거 보면 굉장히 후레 자식입니다. 이거. 그 페이스북 운영하는 거 봐도 뭐 저는 리브라 아이디어 자체도 굉장히 혐오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페이스북의 저커버크가 윙클보스가 미워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비토났거든요. 저는 이제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윙클보스가 비트코인 뒤에 있다고 생각할 거야, 아마 저커버크.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거 만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박살내 버리겠다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영화를 봐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어제 도착했어요. 휴먼 네트워크라는 책인데, 사실은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6단계론 하면서 이 네트워크 이론인데, 우리나라에서 권위자는 이제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김용학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네트워크 이론의 권위자입니다. 사실 저는 RMDG라는 그 툴을 다루면서 제가 통계 분석도 했지만,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학기 초에 이제 왕따나 이런 거 때문에 인간관계 허브들 찾는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반아이 중에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화면에 띄울게요. 이렇게 그런 그림인데, 도수 중심성하고 관계 중심성 뭐 이런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정량화해서 찾는 그런 코드들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책을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앞부분 조금 읽었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이제 좀 그 이후로 이 네트워크 이론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흥미롭고 여러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왜 비트코인이냐?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게 이제 우정의 역설이에요. 우정의 역설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여러분보다 여러분 친구들이 훨씬 더 잘 나갑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인싸가 아닌 이상 여러분의 친구는 인싸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의 개수보다 여러분의 지인들이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친구의 개수가 많습니다. 이것이 평균적인 그 현상이에요. 자, 비트코인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투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10,000배가 되거나 혹은 1000배가 되는 알트를 찾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알트라고 불러서 그렇지 그 알트는 수천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비트코인은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를 해도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우정의 역설처럼 인싸예요, 인싸.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가게 돼요. 이 블록체인의 세상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절반은 반드시 가져라라고 제가 싱글 파이어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떠들었겠습니까? 진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최근까지는. 또 더군다나 이렇게 책 쓰고 그렇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이렇게 맞박이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 업계 사람들한테 있으나 없는 존재 같은, 모리너구리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왜냐면 그들이 보기에는 제가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채널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겠죠. 근데 그분들이 보기에 저는 이제 순혈주의자가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부딪혀보세요. 프런트에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서 비트코인을 설득하면 여러분 설득에 성공하잖아요. 그럼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분이 비트코인을 안 해요. 알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 지혜가 필요해요. 비트코인 절반 꼭 해라. 알트 한번 해봐라. 젊으면 복구가 되잖아요. 제 나이 이상이면 이제 제 나이 이상인 분들한테 저는 알트를 권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비트 허용해준다면 뭐 제가 허용할 자격은 없지만 2더 정도예요. 예. 알트 2,000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카르다노 이런 쪽에 그 소사이어티 가면 제가 쓴 글이나 영상 놓고 막 엄청 씹어댑니다. 네가 뭘 하냐 뭐 제 인격도 난도질 당하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카르다노 백서 보고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좋아. 네가 하나 보고 무슨 말을 하냐라는 건데 잘 모르겠다고. 144개를 더 읽어보래요. 그래서 아이고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카르다노를 제가 설명하려면 144개 논문을 읽어야 자격을 얻는 거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을 떠들기 위해서 144개 백서를 읽은 거 이상을 읽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카르다노를 100개의 백서를 읽고 떠들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당신이 카르다노를 떠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다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겠냐고요. 몇 명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더 코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네트워크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 이론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관계 중심성이라든가 도수 중심성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안목을 가지면 가질수록 왜 현실에서는 탈중앙화라는 것이 중심 없는 무작위 노드가 아니고 무작위 노드로 되지 않는가, 왜 중심성을 띄워야 되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되게 역설적으로 보여요. 아니 블록체인이 탈중앙화라며, 그런데 왜 이렇게 비트코인 중심이야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인 안목을 가셔야 됩니다. 이게 절대로 평등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트워크예요. 절대 평등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도전해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보험을 판매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여러분이 동창회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동창들보다 더 많은 친구들을 억세스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에너지와 동기가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친한 친구들하고만 그냥 가끔 만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기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는 체하고 모임 나오라 그러고, 그리고 막 열심히 자기 차비 시간 투자해가면서 만나러 다니고, 그런 친구들은 다 동기와 뭐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뭐 정치 지망생이거나 못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 옆에 두면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가 적더라도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허브 역할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진영 논리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 관계에서 그 다양성을 잃어버려요. 그럼 여러분한테 정보가 억세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적 관점이라든가 철학적 관점을 갖는 거야 어쩔 수 없죠. 우리 인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핵심 포스트에는, 여러분들 인간의 핵심 포스트에는 여러분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둬야 되는 거죠. 이런 책을 좀 보시고, 그러면 결국 그 경로의 중심은 무엇이 되느냐? 그 경로의 중심은 굉장히 가파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척도로 볼 수조차 없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허브가 나오죠. 그거를 새로 만든다? 부숴버리고 어렵습니다. 험난한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카르다노 그 주창자들을 보면서
그 몇 년 전에 이오스 주창자들이 떠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카르다노를 샀잖아요. 에이다를 샀고 다 좋은데 이제 저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저는 에이다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에이다가 안 된다. 에이다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에이다가 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랬고. 다만 여러분한테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락내락하면서 진짜 충성스러운 그런 커뮤니티를 남길 것이다. 손바꿈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올랐을 때 내가 그거 끼어들고 나 카르다노가 정말 좋아. 백사 한 번 아니고 로얄한 게 아니에요. 폭락했을 때, 꼬라박았을 때 안 팔고 버티는 사람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로얄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가 진정한 카르다노 주창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너가 당한 거 당하라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세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죠. 네트워크의 중심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의 중심은 순환론법에 의해서 됩니다. 순환론법은 뭐냐면 네트워크의 중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중심이 됩니다. 왜 사람들은 네이버에다가 정보를 올리죠? 네이버가 정보가 많기 때문이에요. 아니, 네이버에 왜 정보를 올리죠? 네이버를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왜 네이버를 많이 보죠? 네이버에 정보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네이버에 왜 정보를 올리죠? 네이버를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네이버에 많이 보죠? 네이버에 정보가 많기 때문이에요. 왜 서울대를 가려고 그러죠? 왜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라는 건 그냥 명문대학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보통 명사이자 고유 명사가 됐을까요? 바로 이 스케일을, 중심성을 만들려고 하는 강한 열망과 관련이 있어요. 인간 사회 현상이죠. 놀랍지 않아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서울대는 드라마에서 그냥 서울대로 나와요. 왜요? 그래도 돼요. 중심이니까. 그럼 왜 서울대가 서울대죠? 패컬티가 아주 특별히 훌륭한가요? 별로 그렇지 않을걸요. 비슷할 거야. 어차피 서울대 출신들이 서울대 교편을 잡는 거가 아니라 미국의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와서 잡는 걸 거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연대, 고대, 뭐 다른 명문대 다 가니까 비슷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서울대만 가르치는 특별한 지식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걸요. 다만 이런 거겠죠. 서울대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과 연결점을 갖기 때문에 나중에 그 친구가 사회 나와서도 그 우수한 사람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서울대 왜 우수한 사람들이 가죠? 서울대 우수한 사람들이 가니까. 서울대 우수한 사람들이 왜 가죠? 서울대 우수한 사람들이 가니까. 그게 이유의 전부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현실에서 공간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요. 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가 제약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또 유라시아 스텝하고 농경 민족의 그 육지, 산맥과 이런 걸로 고립되어 있는 육지라고 연결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데 고등학생들의 그 네트워크는 무작위 네트워크, 그 중심성이 없어요. 무작위 네트워크하고 비교적 비슷해요. 그런데 그 웹페이지들의 네트워크는 서로 이렇게 참조하는 웹페이지들의 네트워크는 무작위 네트워크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냥 기울어져 있어요. 왜 그러고 있어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그래서 제가 관계성을 설명할 때 스텝 지역의 관계성은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많이 쏠리겠어요? 그렇습니다. 스텝 지역이 통일이 잘 안 돼서 그것이 통일되면 완전히 중심이 쏠려버리죠. 그 넓은 땅이 전부 쏠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공간의 제약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강력한 독점성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메타버스라는 게 진짜 묘한 게요. 메타버스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인간 사회의 이 현실 사회의 공간성을 좀 부여해요.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그런 뭐 리니지가 됐건 그 로블록스가 됐건 마인크래프트가 됐건 이렇게 관찰해 보면 현실의 공간성을 흉내내고 있어요. 공간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웹페이지 서로 참조되고 이렇게 그런 건 좀 달라요. 옆집이 있어요. 옆집이. 자기 공간이 있고. 물론 이제 뭐 포트를 이용해가지고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순간 이동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현실의 공간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자기 공간성이 있어요. 리니지도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워낙에 공간성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라시아 스텝 지역에서 못 삽니다. 이게 참 완전히 트여 있는 곳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간이 어떤 이게 공간 중심적 사고가 이게
생리적으로 있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도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현적이라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인가? 그 2002년인가 그 영화가 뭐죠? 그 옛날에 만든 영화인데 2002 오디세이인가 그 영화 보면 우주 공간은 위 아래 남북 동서남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우주선들이 전부 이렇게 이렇게 위 아래를 그 통일해서 나누죠. 그 감독의 상상력의 한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만 해도 위로 올라가면 그 배면 비행하고 이렇게 정상 비행하고 그 파일럿이 그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 공간 위에 올라가면 땅하고 특히 밤에는 이렇게 그래서 오징어 배의 불빛을 별빛으로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상승한다고 본인 상승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배면 비행하다가 바닥을 꼬라박는 거예요. 근데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땅을 보고 이렇게 나르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그 굉장히 우리의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메타버스가 놀랍게도 그 공간성을 좀 현실의 공간성을 좀 가져왔어요. 어쨌건 이 현실에서 공간이라는 제약 때문에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은 사람 척도하고 인간관계 굉장히 적은 척도하고 그렇게 불평등이 극단적이진 않아요. 근데 완전히 추상화되어 있는 이 웹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죠.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기울어진 현상은 더 가속화돼요. 달러보다도 훨씬 더 기울어질 거예요. 이 온라인에서 쓰인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저한테 뭐 새로운 코인 100서 읽어봐라. 근데 여러분 그 생각해보세요. 제가 공부하기 싫은 것도 있고 제가 지금 바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알게 대해서 하려면 여러분이 승부를 걸 거면 승부 걸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공부하세요. 저한테 공부시키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고 밖에는 못 떠드는데 한 번 읽고 떠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되지만 그 생태계 그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은 그 카르다노랑 똑같이 반응하신다고. 한 번 읽고 떠드냐? 네가 뭔데? 이렇게 한다고. 그죠? 그리고 사실은 훌륭한 프로젝트들 많아요. 근데 훌륭한 프로젝트들이 왜 안 되냐면 중심성을 띄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유명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유명해지는 것 자체가 일인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오디언스들이 있으니까 떠들면 유명해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명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기도 하거든요.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본인들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사실은 그 훈련도 잘 안 되는 거죠. 아예 다른 분야를 개척하겠죠. 아무도 없는 데다 깃 깔고 기다린다. 사람들이 몰려올 거를 예상해서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네. 엄청나게 좋은 훌륭한 프로젝트 많습니다. 근데 다 묻혀버리죠. 왜냐? 네트워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절대로 평등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 참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더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저를 진짜 많이 말렸습니다. 뛰어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서 비트코인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막 그 강을 건너는 거죠.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공무도학원을 불러도 우태민이 뭔가 착각한 거야. 잘 모르는 거야. 이렇게 가는데 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깊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이 책이 제가 뭐 앞부분밖에 안 읽었지만 친숙하고 재밌네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진짜 주말 잘 보내십시오. 저 바쁩니다. 자꾸 저한테 새로운 공부 시키는 거 제가 정체성이 사업이 하잖아요. 그죠? 막바지기 때문에 저한테 자꾸 이렇게 새로운 공부 시키지 마시고요. 트래블룰은 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FATF가 뭐 비트코인의 변제 최종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권장한 것이 아니고 VASP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VASP 그러니까 누가 가상자산 그 사업간지 자체에 대한 정의도 되게 애매모호하고 기존에 있는 원래 자금 세탁법 같은 걸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다 보고하고 우리가 거래소를 이용하는 한 다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담은 아니다. 그것이
거래소들, 원화랑 연결되어 있거나 달러랑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더욱 그 고객 알기 규제라고 하는데요. 이건 더 심해질 거다. 그런데 달러하고 원화랑 연결되지 않은 거래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거고, 그런 생태계가 점점점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언적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해도 실효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 물론 합법적인 테두리에 들어가서 제대로 영업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 놨는데 그 프로그램이 저절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이자 농사 짓고 막 하는 거는 뭐 그거 왜 그 트래블 룰의 눈치를 보겠어요. 그죠? 국경이라는 개념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규제주의자들이 상당히 헤매고 있다. 아직 파악도 잘 못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CBDC 만들겠다고 호기롭게 나온 것들이 보면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생태계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아무 감을 못 잡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비트코인 5만 달러, 박스권이랑 5만 달러를 아직 못 넘었다.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네, 뭐 이해하시고 마음 편하게 먹으십시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